오늘은 조선의 미제 사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살인사건을 밝혀냈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볼 겁니다.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살인사건이 나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이 관청에 접수가 되면 해당 지역의 조사관이 아전들을 대동하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살인사건인 만큼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살인사건은 중죄니까 그만큼 받는 벌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통상 2차례 정도의 조사를 합니다. 한 번에 잘 안 끝내요. 기본적으로 2번의 조사를 거쳐요. 그리고 조사의 책임자도 달라요.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지역의 군수가 1차 조사관인 초검관이라고 해요. 처음 조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초검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초검관의 일이 끝나면 초검관의 요청을 받은 그 지역 인근 지역의 수령이 2차 조사관인 복검관의 임무를 맡아서 각각의 조사를 지휘합니다. 초검관, 복검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인근 지역이고 초검관 역시 한 지역의 군수잖아요. 수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사또 이거 있죠. 그분들이 군수예요. 근데 이 군수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조사관이 뭐 나도 수령이고 너도 수령이고 우리 서로 그냥 뭐 면은 세워주자 라는 식으로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그냥 네가 자살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자살이라고 할게 라고 마무리 지어버리거나 일을 대충 해서 그래? 초검관이 자살로 했대? 아, 그럼 대충 비슷하게 적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을 1차로 조사하는 초검관은 2차로 조사를 실시하는 복검관에게 어떠한 관련 정보도 누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두고 2명의 관리가 각각 조사를 실시해서 별도의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상부에서는 1차랑 2차의 내용이 서로 부합하면, 그러니까 결과가 같다면 사건을 종결했는데 보통은 종결했으나 만약에 내용이 달라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의 인근 수령에게 3차 조사를 명합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또 다른 수령을 불러서 3차까지 해요. 되게 치밀하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확실한 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3차, 4차를 거쳐서 5차까지 검사하기도 합니다. 3차는 3검관, 4차는 4검관, 5차는 5검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피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신문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살인사건인 줄 알고 어떻게 자살인 줄 알았을까요? 자살로 꾸민 타살이면 어떻게 알죠? 증거가 있나요? 점을 치나요? 일단 고문부터 할까요? 뭐 주변 사람들을 잡아 족치다 보면은 타살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에는 검시를 지금처럼 철저하게 부검을 하고 어디를 둔기로 맞아서 어떻게 함몰이 되었고 어떠한 날카로운 흉기로 어디를 어떤 방향으로 맞아서 가해자의 키가 어느 정도이며 혈흔이 어떤 방향으로 튄 것으로 보아 이 범인이 왼손잡이이다 오른손잡이이다 까지는 가지 않지만 대신 시신을 두고 시신의 상태나 주변 정황을 꼼꼼하게 살핍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색만 해도 얼굴이 진한 붉은색, 검붉은색, 누렇게 붉은색, 시퍼렇게 붉은색, 창백하게 붉은색, 연하게 붉은색 등까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만약에 목이 졸려 죽은 사람이면 정맥만 막히기 때문에 피가 머리 쪽으로 쏠려서 얼굴이 검붉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만약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꾸미더라도 사실은 타살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목을 매달았다면 정맥과 동맥 모두 막혀서 얼굴에 검붉은 우혈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극물의 검사 방법도 있어요. 신기하게도 유황이나 비소 같은 건 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검은 막을 형성해요. 은에. 그러니까 독 같은 거 옛날에 은수저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까맣게 되면 이거 독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독극물로 인해 죽은 것 같은 사람의 입 안에 은비녀를 집어넣어요. 은비녀를 여기까지 집어넣어서 색이 변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으로도 제대로 판단이 잘 안 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은이 무조건 독에만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은과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검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비녀로도 확신이 잘 서진 않을 때는 밥을 가져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 안에 집어넣어요. 죽은 사람의 입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종이로 봉해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열어서 밥을 꺼내요. 그리고 이 밥을 닭한테 먹입니다. 만약에 독살됐다면 입안에 독이 남아있고 이 독이 밥에 묻었으며 이 독 묻은 밥을 닭이 먹으면 닭이 죽겠죠. 그래서 닭이 죽으면 이 역시 독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나중에 없어져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없어집니다. 왜요? 닭이 너무 불쌍해서요? 아니요. 이 독이 든 밥을 먹고 죽은 닭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백성들이 닭이 죽어있네 하면서 닭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이 독 때문에 탈이 나거나 죽는 사람이 생기자 나라에서 닭으로 독극물 검사하는 방법을 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에서 발견된 시신일 경우 정말 익사한 건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입이랑 코에서 하얀색 물거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에 빠지기 전에 죽은 겁니다. 익사한 사람은 급하게 호흡하려다가 물을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때 기관지에 남아있던 공기랑 점액이 물이랑 섞여서 짜잘하게 흰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인 분석을 위해서 피살자의 시체를 보존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였고 시체가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에는 빠른 검사를 위해서 검시관의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까지 기록했어요. 언제 시체가 발견이 됐고 이게 보고 가서 검시관이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시체가 부패했을 수도 있다. 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사정상 빠른 검시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역의 군수를 불러서 대신 검시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 시체는 사건 현장에 그대로 둔 채 검시하여 사인 분석에 참고했습니다. 주변에 피가 튀었다든지 특이점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시체가 놓인 장소를 상세하게 묘사를 한 다음에 시체의 옷을 하나씩 벗겨요. 그래서 시체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기록이 얼마나 상세한지 당시 사람들이 무슨 옷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입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겉옷을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벗겼고 그 다음에 무얼 벗겼는데 여기서부터 피가 묻어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몸이 된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게 바로 시장이에요. 시체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검 안에 부록으로 끼워 넣거나 아니면 따로 묶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양반가의 부녀자가 사망을 했다. 근데 사인이 확실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 옷을 벗기는 등의 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면검권이 부여됐어요.
양반가의 아녀자들은 함부로 옷을 막 벗길 순 없잖아요. 근데 양반가만 그랬고 평민들은 그냥 뭐 여자고 남자고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시장을 만든 다음에는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신문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모든 신문 과정을 다 기록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구어체 그대로 받아 적어요. 취조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아, 그 거시기 그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아, 그 거시기 있잖아요. 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평민과 부녀자들의 아주 사소한 증언까지 무시하지 않고 세세하게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녹취 기록에 버금가는 취조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과 이 피해자의 자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법의학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의 법의학은 고려 말, 조선 초, 중국의 원나라 무원록이 수입이 되면서 그 시초가 마련이 되었고 세종 때 신주 무원록이 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건 조사에 활용이 됩니다. 이 세종 때 신주 무원록이 나왔고 이후 몇 차례 보증이 된 끝에 정조 때 무원록 언해가 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조 때 나온 무원록 언해가 조선 말까지 법의학의 기본 지침서로 활용이 됐어요. 참고로 정조는 엄청나게 이 평등한 판결이라고 해야 되나?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건 조선 후기에는 타사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밝히기 어려운 살인 방법들이 점점 고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의학서가 보증이 될 때쯤에는 그게 발전되면 당연히 살인 방법도 진화하겠죠. 그래서 소량의 맹독을 이용해서 독살 여부를 판별하기 힘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바늘로 급소를 이렇게 훅 찔러가지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등 그런 식으로 살인의 기술이 발전이 됐죠. 점점 티가 안 나게. 이에 맞춰서 법의학 지식도 발전이 됐는데 특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숨기거나 타사를 자살로 위장한 경우에 수법을 밝혀내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죽음이나 상당히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죽음이 생겼을 경우 정말 누가 봐도 물증은 없는데 100% 심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찾아도 물증은 없어. 근데 심증은 있어. 정황상 저 사람이 분명히 범인인데 이게 증거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살인사건을 의옥이라고 부릅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거나 용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근거가 사라지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나타난다면 처벌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죽은 사람도 억울하겠지만 엄한 사람이 또 두 번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죄가 의심스럽다면 가볍게 처벌한다 라는 원칙을 기초로 삼아서 살인사건이라 하더라도 의혹이 된다면 용의자를 정범으로 특정해서 사형에 처하는 대신 속전을 시켜줍니다. 돈을 내고 죄를 면하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정신 때문이에요. 지금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해요. 죄 있는 자를 더 잡아들이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특히나 정조가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정조 때의 정약용 또한 흠음신서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처벌함에 있어 신중하고
이것도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중함을 악용하여 죄를 짓고도 사건을 의혹으로 만들어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아예 미제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의혹집이라는 책을 간행해서 지방관들한테 함정 수사를 해서라도 사건의 정범을 확정하고 의혹을 막을 의무를 지웠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미제 사건 전담 수사반을 따로 꾸린 거예요. 함정 수사를 해서라도 범인을 잡아라 이거죠. 근데 이게 말이 함정 수사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법의학이 발전된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뭐 혈흔이고 무슨 뭐 루미놀 용액이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최신 기술 다 적용하는데도 계속해서 미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어땠겠어요? 더 밝혀내기가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혹을 처벌하긴 힘들지만 의혹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권세가들이 돈을 내고 속죄할 수 있는 속전, 의혹이야말로 죄를 짓고도 무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혹 사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때는 1902년 11월 3일 경상도 산청군에서 의혹이라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청군민 김영운이 본인의 조카 딸인 김조이가 살해되었다면서 산청군 관아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조이요? 외국인 이름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평민 여성을 그냥 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운의 평민 조카 딸 김씨가 살해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산청군수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김조이의 죽음은 초검관인 산청군수 조유승 그리고 복검관인 단성군수 정환기 모두 조사 결과를 자액으로 판단합니다. 자액. 목을 매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초검과 복검 모두 자살로 판결됐어요. 그리고 맨 처음 말했듯 초검과 복검의 결과가 일치하면 더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어요. 피해자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3번 혹은 그 이상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물론 누가 봐도 결과가 확실한데 계속해서 우겨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자살인데 뭐 익사했는데 여기서 막 흰거품 다 나왔어. 주위에 무슨 뭐 멍도 없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대. 그래서 누가 봐도 자살이야. 근데 계속 저 사람이 죽였어요. 저 사람이 죽였어요. 저 사람이 죽였다니까요. 를 우길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으나 만약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누가 봐도 이게 약간 의심스럽긴 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계속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김조이의 친정아버지 김영팔도 초검과 복검의 결과에 수긍하려 하지 않았어요. 김영팔은 자신의 사위인 권원중이 도박에 미친 타짜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가 자신의 딸 김조이를 구타하여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딸이 자살로 판결이 난 것은 압동 지역의 권 씨들이 입을 맞추어 권원중을 보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압동 지역이 권 씨들의 세상이라서 그들의 노비나 머슴은 물론 주위의 평민들까지 이 권 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팔은 딸 김조이가 살해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팔이 딸이 살해되었음을 주장한 지 약 2개월 만인 1903년 음력 2월 27일 사천의 곤양 군수에게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경상도 산천군 압동에서 사망한 김조이의 시신을 이미 2번이나 검시하여 처결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은 김 씨의 아버지가 2번의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누차 고소한 바 있다. 원통한 죽음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결되었다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으므로 본 군수를 별도의 조사관으로 정하여 조사 명령을 발동하니 그 단서가 확실하게 조사하여 보고서를 올리도록 해라. 조사가 지체되면 그 사이에 어떠한 간사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지체 말고 달려갈지어다. 라고 옵니다. 예? 곤양 군수가 마음이 급해집니다. 곤양에서 산청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지체 말고 달려가라고요? 하지만 공무원이니까 일단 까라니 깝시다. 다음 날인 28일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거의 꼬박 하루를 걸어요.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산청군에 도착했어요. 40km가 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도착했는데 사건 관련자들 모두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관련자들을 체포해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본격적인 신문에 착수합니다. 먼저 사건을 관에 알린 김조이의 삼촌 김영훈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죽은 김조이는 제 조카 딸인데 압동의 김원중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초 2일 저녁 권씨일과 3명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조카 딸의 병세가 급하니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먼저 달려나갔고 형님은 나중에 왔습니다. 형님이라 하면 이 김영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 권씨 집안에 도착하니까 권원중의 집 문 밖에 2 아이가 헛간에 불을 지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급히 달아났고 권원중의 친척들 또한 저를 보더니 문을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급히 방으로 가보니 조카 딸은 이미 사망한 뒤였고 남편 권원중은 도망갔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 이조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걷어 시신을 살펴보니 조카 딸의 가슴에 상처가 있었는데 검은 자줏빛이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의 상처색 역시 검푸르고 시신의 옆에는 다듬잇 방망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사건 옆에 놓인 방망이가 흉기인 듯해 초검 때 이미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나 조카 딸의 나이, 흉터 여부 등은 제 형님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김조이의 아버지 김영팔을 불러서 들어봐야겠죠? 군수는 이미 2차례의 경험에서 자살로 판명된 죽음을 이 김영팔이 타살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영팔이 진술을 합니다. 김영팔은 도박꾼에게 딸을 시집 보낸 것을 후회한다면서 권원중은 자신의 딸과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노름을 해서 노름빚에 시달려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25냥을 갚아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수백냥을 갚아달라며 자신의 딸인 김조이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아내라면 몸을 팔아서라도 남편 빚을 갚아야지! 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는 딸이 자신을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다가 돌아갔는데 11월 2일 그만 딸 김조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진술은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방에 들어가니 딸은 이미 죽어 시체가 싸늘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겨 방구석에 두려는데 옷 여기저기에 신발 자국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고 장롱이 깨져 있고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이유를 물었더니 혹자는 목을 맸다라고 하고 혹자는 모르겠다라고 하여 시체를 살펴보니 가슴 부위에 맞은 듯한 청흑색의 상처가 있고 만져보니 딱딱했습니다. 오른쪽 허리에도 검붉은 상처가 있어서 골무를 낀 오른손도 부어 있었습니다. 권 씨들에게 내 딸이 목을 맸다면 어디서 목을 맸느냐? 라고 묻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 들보에 목을 맸다 라고 하여 석가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먼지가 어지러이 흩어진 흔적이 없고 목을 맨 자국도 없었으므로 헛소리 하지 말라라고 꾸짖었더니 자신들도 직접 본 게 아니라며 모두가 잘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딸이 목을 맨 장소를 물었더니 누군가는 대밭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측간 석가래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집안 들보라고 했습니다. 목을 맨 장소가 3군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집안 들보와 석가래라는 건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을 맨 흔적이 없다, 먼지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건 만약에 집안 들보에 목을 맸다면 무언가를 밟고 올라서서 이 들보에다가 줄을 매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약간 먼지가 또 흩어졌겠죠? 그리고 이 줄을 매서 만약에 목을 맸어요. 근데 목을 맸는데 사람이 인형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해도 그게 칼로 찌르면 주저흔이 남듯이 목을 맸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자신이 힘들어서 그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버둥버둥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석가래에 걸린 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가 움직인 흔적이나 이 석가래에 사람 무게만큼 걸렸기 때문에 줄에 매인 흔적 같은 게 파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 석가래를 확인했는데 방안 들보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김씨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권씨 측의 주장도 들어봐야겠죠? 아무리 김씨 측의 주장이 뭔가 맞아서 죽은 것 같다라고 해도 권씨도 억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권씨 측의 주장을 듣습니다. 목격자인 권치우는 사건 당일 밤 권원중의 처가 목을 맸다라는 전언에 놀라서 집안 사람들과 함께 권원중의 집으로 가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 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인 이조이에게 며느리가 왜 죽었냐라고 물었더니 처가의 전답을 매매하는 일로, 그러니까 땅을 파는 일로 아들 부부가 매일같이 싸우더니 며느리가 결국 목을 매서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게 자기가 아는 전부래요. 그냥 목격만 했다는 거죠. 그냥 목을 맨 걸 봤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권재환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부인합니다. 자신은 김영파를 본 적도 없고 초검과 복검에서 자살로 판명이 났는데 도대체 왜 그걸 또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오히려 불만을 쏟아내요. 그리고 집안의 가장 어른이었던 73세의 노인 권국경은 더 간단합니다. 진술이. 연락을 받고 김원중의 집에 들렀을 뿐이다. 난 모르겠다. 가 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장의 목격자로서 이 시신의 옆에 있었던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 이조이는 뭐라고 진술했을까요? 초검과 복검의 기록을 보면 이 이조이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초검의 1차 신문 때에는 방 안에서 목을 맨 며느리를 내가 발견했다 라고 진술했는데 초검의 3차 신문에서는 헛간에서 자살했는데 김상서의 도움을 받아서 방 안으로 옮겼다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김상서라는 사람은 여기 목격자예요. 자신이 목격을 했고 이 김상서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방 안으로 다시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수, 이 병의는 시어머니 이조이를 데려옵니다. 이 이조이는 앉자마자 막무가내로 모든 사실을 부인해요. 그리고 매우 억울해합니다. 매우 억울해합니다. 그녀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권원중은 제 둘째 아들이며 저는 수년 전 남편을 잃고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둘째 아들이 채무 독촉에 쫓기다가 어딘가로 도주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혹 친정으로 갔나 하고 며느리의 친정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점점 날이 어두워져서 방 안에 불을 때려 헛간에 땔감을 가지러 갔는데 에그머니나 며느리가 헛간 석가래에 목을 매서 죽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단 낫으로 줄을 끊고 급히 끌어내는데 김상서가 마침 자기 집에서 나오기에 며느리를 방 안으로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손으로 전신을 문질러 보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이라 여기고 침을 입안에 넣어 회생시키려 했지만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며느리의 친정과 권씨 일가의 사실을 알리자 친정 식구들이 몰려와 저를 결박하고 공갈하며 죽은 이유를 묻기에 당황해서 방안 들보에 목을 맸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평소에 금슬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날 아들은 출타 중이었는데 둘이 어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장롱이 부서지고 며느리의 가슴이 맞은 상처로 가득했다라는 김영팔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며느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면 초검 복검 때에 왜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것이니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이 외에 사건 관련자로서 관에 불려 나온 사람들 역시 이 권씨 일가 사람들 모두 잘 모른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중 권씨들 중에 권수견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하는데 마지막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권수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해요. 지난 11월 2일 밤 권원중의 집이 시끄러워 가보니 김조이가 방 안에 죽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조이는 방 안